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상주 예총이 주최하고 상주 문협이 주관하는 시민예술 아카데미에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본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애청자 여러분께 김재주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주 선생님은 경북 상주 출생으로 제1회 청주 아동문학상, 제12회 한정동 아동문학상, 제16회 해강 아동문학상, 제24회 자랑스러운 경북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동시집으로 책을 6권을 내셨는데요. 낙서가 있는 골목, 겨울일기장, 농부와 풀꽃, 김대수 동시 선집, 5월의 산, 열물꽃, 그 외에 동화집도 내셨고 특히 산문집, 터임과 터짐, 그리고 우리 동시의 마을 상주를 소개하는 아동문학의 역사를 엮어낸 편저 상주의 아동문학이 있습니다. 현재 상주 문인협회 지부장을 역임하셨죠. 예, 상주 아동문학 회장도 역임하셨고, 그리고 현재는 그 상주 아동문학 회원과 상주학 연구위원 면지 편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활동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가지고 저희 그 93.9 상주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상주 FM 방송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상주 문협에서 계획한 시민예술 아카데미에 또 저를 감히 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작가분들을 모시고 그 김철의 문화살롱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잠시 중단을 했는데, 오늘 아마 동시의 마을을, 동시를 대표하는 동시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시인이 저는 김재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 아카데미 여러분께 동시란 무엇이고, 더 나아가 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쓰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974년에 아마 등단을 했으니까 올해로 보면은 50년이 이제 막 지난 그런 이제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아동문학으로 등단을 했고 아동문학만 고집을 해서 50년을 해왔습니다. 그 까닭은 어쩌면 상주가 옛날부터 동시의 마을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기에 제가 이 동시를 사랑할 수 있었게 되었고, 예, 또 아동문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뭐 동시를 쓴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좋은 동시를 쓰지도 못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열심히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공부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선생님 그 시쓰기 초보자를 위한 시쓰기 강좌거든요. 예. 오늘 요 시쓰기 강좌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 시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뭐 이런 강좌에 자주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해본 그런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왕이면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를 써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아마 많지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초보자를 위한 시쓰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글은 쓰기가 어렵다. 그 중에서도 시는 쓰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글쓰기는 어려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글쓰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평소에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 대화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곧 글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말이라고 하는 음성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글로 표현된 문자라는 언어가 있는데 결국은 음성 언어든지 문자 언어든지 처음에는 무엇으로 출발했느냐? 다 말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노랫말로 흥얼흥얼거리던 것들을 글로 옮겨 놓으니까 그게 노랫말이 되고 또는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말로 들려줬던 것들을 글로 옮겨 놓으니까 그게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동화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말들을 글자 그대로 글로만 옮겨 놓으면은 그게 훌륭한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시 쓰기는 어렵지도 않고 또 말은 곧 글이다는 생각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휴대폰이 대세지요. 누구든지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휴대폰에 쉼없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몇 번씩을 주고받고 있는 카톡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런 글을 쓰면서 휴대폰을 다룰 줄을 몰라서 사용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은 있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은 이메일, 카톡, 메시지 주고받는 데 대해서 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소에도 쉼없이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글쓰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잘 안 써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쩌부터 누가 처음부터 잘 쓸 수가 있습니까? 첫 숟갈에 배부르다는 지는 않는 것처럼 내가 자꾸 쓰다 보면은 글은 저절로 잘 쓰게 됩니다. 저는 이걸 뭘로 비유하느냐 하면 사람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사람이 산에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산 초입에 들어가 가지고는 산의 어떤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중턱에 올라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산 아래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산 중턱에서 볼 수 있고 또 더 올라가서 자꾸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산의 진면목이라든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글을 쓰기만 하면은 저절로 내가 좋든 싫든 저절로 좋은 글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산을 오르는 일과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의 기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전적인 의미로 지시적인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말이래요. 저기에 사과가 있다 이러면 바로 사과가 있는 그것을 지명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말해가지고 지시적인 언어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문학적인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 함축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창조하여서 효과를 높이려는 미적 기능을 지닌 말을 우리는 함축적인 언어 또는 문학적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전에 SNS를 통해서 선생님이 많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오늘 저 휴대폰에 예. 오늘이나 어제 선생님이 늘 보면은 글을 쓰시더라고요. 예. 그 쓰신 글 한 편 한번 소개를 한번 예, 부탁을 좀 드릴까요? 아 그래요. 예, 그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예. 예, 어떤 시를 쓰셨는지 아침에 저는 대체로 예. 글을 쓸 때 이 휴대폰에 글을 쓸 때는 어디다가 글을 쓰느냐 하면은 메모장에다가 글을 씁니다. 아, 예, 예. 메모장에 글을 쓰는데 그 메모장에 휴대폰은 늘 뭐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예. 이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제가 한번 보지요. 예, 예. 최근에 쓴 글입니다. 이 사과라는
제목이 있는데 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 말에 토라진 그 아이 저만큼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내 마음 알아줄까? 빨간 사과 하나 불쑥 내밀었더니 두 볼이 빨개졌다. 빙그레 웃었다. 보니까 2024년 10월 31일 날 쓴 걸로 이 기록이 되어 그럼 있어요. 이때 쓸 때 뭐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예, 이게 이제 방금도 이 얘기 하려고 했지만은 같은 사과, 아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지시적인 언어지만 그렇죠. 예. 방금 제가 이 얘기한 사과에는 문학적인 언어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사과라고 해서 우리가 지시적인 언어로서의 사과도 빨간 사과가 그냥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사과를 통해서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내용 글자 그대로 말하면 사과도 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또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사과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잘못했으니 네가 날 이해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사과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요 사과 속에는 방금 말한 이제 문학적인 언어로서의 사과가 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다음 이야기로 왜 글을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예, 좀 그렇죠.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죠. 당신은 왜 시를 씁니까? 그렇게 물으면 딱히 뭐라고 뭐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은 왜 산에 오릅니까? 아니 뭐 등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물으면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합니다. 왜? 그냥 좋으니까 산에 가고. 또 일종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그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욕구입니다. 글쓰기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크냐 적으냐에 따라 다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비워내면은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변비 걸린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변비가 해결돼서 얼마나 쾌감을 느낍니까?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수 없을 때의 답답함. 그러나 글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발표했을 때 그 쾌감은 바로 변비가 해결되는 느낌. 마치 감기가 걸려서 코가 잔뜩 예. 있을 때 코를 풀어내면 시원한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카타르시스,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구의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느냐 이런 생각하고 또 시인이 시를 쓰는 일과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는 일과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긴장하는 기쁨과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무릎을 치게 하는 영감은 설레임의 입줄이고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월척을 얻는 기쁨은 어쩌면 낚시하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마 선생님, 시는 그러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시적 재능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 시인만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생각,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사상과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게 시입니다. 시인데 이제 다만 시는 산문 문학하고 시문학하고 달라서 산문은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줄글로 자꾸 풀어내는 게 산문이라면은 시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과 감정을 풀어내되 마치 연을 높이 띄워놓고 연이 하늘로 잘 올라가도록 얼레로 연줄을 감는 작용. 저는 그걸 시라고 표현하거든요. 산문은 연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얼레를 막 풀어내는 과정이라면은 시는 풀어놓은 연줄을 다시금 얼레에 차곡차곡 감는 과정이 시가 아니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마음껏 풀어내는 산문보다는 다시 풀어낸 줄을 감아야 하는 시가
조금 이제 어렵다는 말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시를 써보고 그런 작업을 해보면은 풀어내는 실력이 있으면은 또 감아내는 실력도 저절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기를 좋아하면은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글을 쓰기 전에는 글과 친해지고 글을 좋아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를 하려는 사람이 축구공이 두려우면 이 축구를 할 수 없잖아요. 없죠. 예, 어떻게 그래서 공자님도 말씀하시기를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글을 쓰자고 하면은 첫째는 글과 친해져야 되고 또 글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먼저가 돼야지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품을 못 쓰면서 왜 작품을 못 쓰느냐 이런 물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작품 쓰는 게 고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다듬고 고치고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작품 쓰는 게 고역이라 하면은 차라리 글을 안 쓰는 게 편하고 자기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적어도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글을 친해지고 또 좋아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나는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안 쓰는 게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글을 친해지고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친해지고 싶다 해서는 안 되고 처음에는 내 생각의 느낌,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 사랑, 은혜, 미움, 원망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생각의 변화들을 엄청나게 많죠. 그걸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는 일이래요. 뭐 잘 쓰느냐 못 쓰느냐를 따지지 말고 우선 한번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따지지 말고 잘 써보자. 또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쓰다. 그리고 또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일단 쓴 글들을 나만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의 속살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창피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예. 그러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소통이 돼야지 그 글로서의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의미가 있지. 그걸 만약에 일기장처럼 뚜껑 덮어놓고 가만 앉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잘 썼든지 못 썼든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하고 교감할 수 있게 되고 그 교감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데 여기에 뭐 좀 너무 군더더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글에 군더더기가 많구나 하는 것을 또 보고 자기 스스로 또 고칠 수도 있고 일단 자기가 쓴 것들을 잘 썼든지 못 썼든지 써보고 쓴 글들은 남에게 한번 보여서 조언도 얻을 수 있고 소통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금 수필가로서 수필을 공부도 하고 있고 쓰고 있는데 저희들 글 쓰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삼다라는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삼다 외에 선생님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흔히 이제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문하는 게 있어요. 이건 거의 공식화되어 있죠. 예. 삼다를 즐기라 이런데 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 다독 많이 읽어라. 둘째는 다사 많이 생각을 해라. 그다음에 다작 많이 써라.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다노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해라. 왜냐하면 경험보다가 더 좋은 그 글의 재료는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글은 자칫하면 식상하게 쉽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경험을 통해서 생겨진 일들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책상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삶 속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글은 곧 자기의 표현이고 경험보다 더 좋은 글쓰기 서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글쓰기에 왕도가 없지만은 이 삼다에 더해서 많은 일상의 경험을 한다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저도 단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 지금 뭐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 한 곡 있어요. 무슨 곡이죠?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예. 이원수 선생님이 가사를 쓰시고 정세문 선생님이 곡을 붙인 겨울나무라고 하는 그런 그 동요가 있어요. 예, 혹시 이유라도 뭐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왜 좋아하시는지? 예. 그 가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 겨울나무가 이원수 선생님이 그분도 평생을 아동문학만 해오신 분인데 자기 자신을 겨울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세상에 많은 문학들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그는 겨울나무처럼 눈 쌓인 언덕에 외로이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아마 그 겨울나무가 바로 이원수 선생님의 자신이고 오늘 많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겨울나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서 동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겨울나무를 특별히 좋아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셨군요. 예.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예. 오늘 김재수 작가님이 애청자 여러분한테 선물하는 겨울나무를 듣고 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그 겨울나무 잘 들었습니다. 요 다음 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는 왜 시를 써야 되는가 담대하게 노력을 해라 도전하라 이래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전에 보면은 특히 문학 사전 같은 데 보면 시란 무엇인가 정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 시란 정의를 너무 어렵게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의미 있는 느낌을 짧은 말로 노래한 것 이게 시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짧은 리듬이 있는 짧은 글로 표현한 것이 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시의 정의를 뭐 정리하자면은 뭐 수십 가지도 더 넘어요. 예, 그러나 예.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의미 있는 느낌을 짧은 글로 리듬을 살려서 쓰는 글이다. 이게 가장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도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시란 무엇인가 시의 종류 이런 데 대해서는요. 요즘 인터넷에 예.
들어가면은 엄청난 자료들이 많아요. 자료들이 많아서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 우리가 가장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자면, 형식적으로 볼 때는 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형시라는 게 있고 자유시가 있는데,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요, 시죠. 그래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율격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써야 하는 그런 시들을 우리는 정형시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시를 우리 자유로 쓴 시를 이제 자유시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자유시 속에도 행과 연의 구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산문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처럼 쫙, 어떤 사람들은 시를 쓰는데 마침표도 안 찍고 그냥 연결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행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리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이제 자유시가 있고, 또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시들이 뭐냐면은 이 서정시 또는 서경시입니다. 이거는 내용으로 볼 때 이제 서정은 자기의 마음을 노래한 시고, 서경은 세상의 경치, 전경들을 노래한 시고, 자연의 경치를 노래한 거고, 서사시는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시적 그 경력이 쌓이면은 쓸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보는데, 역사적인 사건이나 전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객관화해 가지고 쓰는 시를 우리는 서사시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무엇을 쓸 것인가? 내가 시를 쓰고 싶은데 뭘 쓸 것인가? 이기 때문에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면은 삼라만상, 다시 말하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현상이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체의 생각들. 그러니까 시의 그 소재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내가 경험하고 접촉하고 느끼고 바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시의 소재래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런 소재들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는 정석이나 텍스트가 없어요. 없고 가장 감동적인 내용을 가장 진솔하게, 여기서 진솔하다는 말은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하거나 또는 수식어를 많이 써서 꾸민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가장 감동적인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훌륭한 예술이요 시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사여구나 꾸밈이 많으면은 때로는 시의 본질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면 예쁘게 쓰고 싶어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막 시 속에다가 잔뜩 넣어놓으면은 시의 본질이 흐려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깨진 그 거울에 다이아몬드 알이 하나 빠졌어. 그러면 다이아몬드 알을 깨진 유리 거울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야 되는데 그 주변에 깨진 유리 조각이, 거울 조각이 빛을 낸다면 정작 빛을 내야 할 다이아몬드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려하고 수사력이 많으면은 오히려 시의 본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쓸 방법은 없지만은 어떻든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큰 장식 없이 쓰는 그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요. 네.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쉬운 시와 네. 좋은 시, 네. 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좋은 시는 예. 또 쉬운 시와는 조금 차별이 있겠죠. 쉬운 시는 자칫 잘못하면은 시적 요소가 충족시키지 못하게 쓴 시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좋은 시는 어떤 시냐? 어린이들이 읽어도 어른들이 읽어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시. 저는 그거를 좋은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을 마주했을 때 다 경험의 세계가 다 달라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의 경험, 또 어른들은 어른의 경험으로 그 시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그 시를 읽음으로써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래 이 얘기를 하면은 되는 거고 또 어른들은 그 시를 읽으면서 아, 내 경험의 세계와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많네. 이렇게 공감하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시를 만난다면 그게 저는 좋은 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 읽히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시가 너무 어려워요. 시인은 자기의 생각을 썼는데 독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 시인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이 괴리가 생길 때는 예, 예. 그래서 또 이걸 흔히 요즘 나내시다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자와 영합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독자의 입맛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독자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속을 지나치게 은유화시켜서 표현하는 시는 저는 특히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좀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만의 시세계에 빠질 그를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제가 늘 저도 큰 숙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라 가지고 예. 오늘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명쾌하게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평소 존경해왔던 동시 예. 이 작가분들 혹시 예. 뭐 소개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 계실지. 지금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다 일일이 이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상주에서 글짓기 운동을 일으켰던 김종상 선생님의 초기 작품 흑손 엄마에 나오는 작품이라든가 예, 예. 또 신현득 선생님의 작품들. 그 신현득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그분 좀 특별한 분이래요. 초기의 작품이나 예, 예. 지금의 작품이나 한결 같아요. 한결같이 쉬우면서 그 속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메시지는 강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표가 아니고 시 속에 다 용해가 돼가지고 읽으면 쉬우면서 아 이분의 이야기는 이걸 얘기했구나. 그래 이 맞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면은 그 참 좋은 시가 되겠죠. 상주 있다가 가신 분들 중에 뭐 박두순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좋은 작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동시인이면서 당신의 동시는 좀 어렵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아까도 제가 이 얘기했지만은 시는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쓴 시를 저는 꼭 어린아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읽히기 위해서 물론 썩이 있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경험의 세계만큼 늘어난다면은 누구든지 안 좋아하겠나 그런 생각으로 씁니다. 대신 그러나 쉬우면서 경험의 세계를 넓혀가는 그런 시를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시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쓸 것인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유. 예. 옛날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탄 네루다 파블로가 우체부하고의 어떤 사이의 이야기를 다하는 소설이 있어요. 예. 이 우체부가 이 유명한 네루다 파블로 네루다 파블로한테 시란 무엇인가를 물은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네루다가 시는 메타포다. 예. 그러면 이 우체부가 메타포가 뭡니까를 가지고 숙제를 해가지고 네. 고민했는 그 영화도 나 있고 네. 책도 저게 나와 있는데 시 쓰기에 있어서 은유 예. 이걸 어떻게 어렵게 생각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게 독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시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가 좀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메타포에 대해서는 시는 이제 은유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이미지니까. 그런데 한 작품 속에서 이제 그 은유가 적당하게 사용되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과하게 사용되면은 이게 독자로 하여금 시의 길을 가는데 행방을 잃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은유는 필요하되 지나친 은유는 오히려 시를 방황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초보자들은 예. 은유를 표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처음에는 직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유를 약간만 비틀면은 은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선 처음부터 은유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직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단계가 높아지면은 은유로 간다든가. 간다. 예. 그래서 초보자들은 우선 직유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독자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바쁜 분도 있고 예. 하루 일과를 아침을 애들 남편 직장을 보내고 집에서 소일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힘든 노동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 방송을 진짜 애청하시는 택시 운전 기사분들도 시를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럼 이분들이 언제 시를 쓰면 좋을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팁이라든지 선생님이 나름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글을 쓰기를 좋아하고 글 쓰기를 좋아하고 시를 쓰기를 시작을 하면은 우리들이 사물을 바라보는데 사물을 새롭게 발견하는 눈이 생겨요. 예, 그건 저절로 생겨요. 예. 왜 글을 자꾸 좋아하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먼저 새로움의 눈을 떠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투적인 내용은 시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봄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라고 했더니 봄에는 뭐 나물 캐는 새색시 덜해서 나무를 캐고 언덕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고 산과 들은 연한 녹색의 물결이 가득하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봄 되면 꽃 피고 나물 캐고 진달래 꽃 피고 개나리 꽃 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은 전혀 새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자꾸 시를 쓰다 보면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눈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가을 하늘하고 가랑이로 하늘을 한번 거꾸로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 그냥 보는 하늘하고 가랑이 사이로 바라보는 하늘은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인다는 말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 가랑이 속으로 바라봤더니 뭔가 새로워졌다 하면 그게 바로 새로움의 발견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시를 쓰다 보면은 내가 보는 그냥 일상생활에 매일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뭔가 순간적으로 번뜩하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저는 시의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하늘이 나에게 시의 씨앗을 준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다 말고도 휴대폰이 항상 옆에 있어서 갑자기 잠결에 무슨 시의 씨앗이 떨어졌다. 새로운 발견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그걸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늘은 시의 씨앗을 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번개가 번쩍하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시의 씨앗이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두어서 메모하는 습관. 하늘이 나에게 순간적으로 시의 씨앗을 줄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이제 두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학기행을 갔을 때 그 책방에서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사진을 찍더라고. 사진을 찍는데 담장이 덩굴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왜 담장이 덩굴을 사진을 찍어요 했더니 이분이 이 얘기가 저 담장이 덩굴의 모습이 꼭 정이품 소나무처럼
쫙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퍼진 게 정이품 소나무처럼 생겼어요. 이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극하는 순간에 나는 담장이 등굴을 딱 봤을 때 그 담이 좀 오래된 담이었어요. 오래된 담이어서 담장이 등굴이 담을 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른 종이를 꺼내가 메모를 시를 해서 쓰신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저희가 맞아요. 문학 기행하면서 발표를 예, 했죠. 예. 저기 선생님, 애청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시를 한 편 썼어요. 예.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글을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태고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이 태고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말인데 예예. 예, 그걸부터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그 제일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퇴고를 이제 흔히 말해서 이 퇴고라고 그러는데 이 퇴고라는 말은 함자 말이고 또 우리 말로는 다듬기라고 뭐 고치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 아무리 천재적인 시인이라도 단번에 그 좋은 작품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치고 또 다듬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걸 이제 글을 고치느냐 하면은 일단 쓴 글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딱 앉으면은 예. 컴퓨터를 켜면은 바탕 화면에 이 내가 쓴 글이 떠오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클릭을 하면은 내가 쓴 글이 이제 딱 떠오르거든요. 예, 아래 예. 한글로. 예. 그럼 읽어봐요. 쭉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읽어보면은 써놨을 때의 느낌과 새로 읽었을 때의 느낌이 달라져요. 예.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지은 시를 감정을 넣어서 여러 번 읽어본다. 그다음에 여러 번 읽어본 후에 보면 이제 필요 없는 말이 있어요. 제일 좋은 말은 연과 행을 나눠 놨을 때 한 예. 행이나 한 연을 막아봐요. 위에 쭉 읽고 막아놓고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말이 통하면은 막은 내용은 필요 없는 행이 되잖아요. 연도 막아놓고 읽었는데 위의 연과 아래 연이 쫙 연결이 된단 말이래요. 그 연이 없어도 그러면 그 연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보면서 근데 막았더니 의미가 안 통한다. 예. 이렇게 하면 그건 필요한 거고.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교정을 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차례를 바꿔 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주제를 나타내는 가장 그 좋은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단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고도 한유하고 가도하고 만났을 때 뭐냐면 젊은을 두드리는 애가 낫느냐, 젊은을 민 애가 낫느냐, 퇴로 할까 고로 할까 그거 고민하다가 그 한유하고 가도하고 만났거든. 그렇게 두드릴 고자하고 그다음에 밀 태자하고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처럼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는 직선이라. 예예. 두 점을 통과하는데 가장 짧은 거는 직선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는 데서도 가장 좋은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민을 퇴로 할 것이냐 고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이 주제를 살리기 위한 이 단어가 어느 것이 맞느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읽다 보면 이 말보다는 이 말이 좋다. 이 말보다는 이 말이 좋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글을 따듬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의 차례나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느낌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행과 연이 잘 짜여졌나 알아보고 각 연의 내용이 서로 통하는가 살펴보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쓴 이 시어가 혹 다른 사람이 써먹은 글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 글을 훌륭하게 써놓고 다른 사람이 써먹은 글을 차용해서 한 줄 되면은 표절이 되잖아요. 맞아요. 굳이 거기 표현을 해야 될 말이라면은 각주를 붙이는 거라. 각주를 이 글은 누구의 시에서 따온 말이다 하고 각주를 붙여주면 괜찮은데 굳이 내가 각주를 붙일 만큼 남의 글을 따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써야 되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글이 위에서부터 한문으로 말하면 기성전결이 이어지듯이 구설을 들은 각자의 모양이 달라도 끈으로 쫙 이어져야 되지.
잘 이어져 내려가다가 한쪽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하나의 건으로 잘 연결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이건 하나의 작품으로 발표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저는 마지막에 꼭 생각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시인이나 소설가나 수필가는 모국어를 사랑해야 돼요. 모국어를. 저는 제가 쓴 작품을 놓고 가급적이면 한자말은 우리말로 고칩니다. 한자말로 된 것은 우리말로 고쳐요. 지금 너무도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 이거를 맞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나라 말로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새 생긴 이 얘기가 아니래요. 고려 시대 때 저 유명한 이규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을 수레에 가득 실은 문체, 귀신을 수레에 가득 실은 문체라는 그 문체로 비유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옛 사람의 이름을 잔뜩 나열하는 글로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사람의 말을 즐겨 빌어오는 경우를 들면서 경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고려시대에 이규보라는 시인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퇴고를 할 때는 이제 마지막 퇴고를 할 때는 내 말이 한자말이냐 혹은 외래어냐 특히 동시를 쓸 때는 내가 쓴 이 말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시를 쓴 이 얘기를 한마디 하고 마쳐야지 안 되겠나 싶은데. 아이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눈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예.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예. 학자잖아요. 김부식이하고 둘이 학문의 쌍벽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 정지상이가 어느 날 가는데 강물에 오리들이 앉았어. 오리들이 앉았는데 어린 시절에 이 정지상의 오리를 보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그 누가 새붓을 잡아 강물 위에 저렇게 새얼자를 그려놓았나 이랬어요. 오리가 앉은 모습과 한자의 새얼자가 같잖아. 그런데 사실은 정지상이가 바로 이 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 거라. 정지상이가 머릿속으로 강물 위에 새들이 앉았는데 저 새들이 모양이 헤엄치는 모양들이 한문에 있는 그 새얼자하고 같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써놨다가 이런 것으로 안 고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르라르라는 시인은 개미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개미를 베르나르. 가지고 3이라는 숫자가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개미를 자세히 보면은 3자같이 생겼거든 새카만 게. 예. 그런데 르나르는 맞아. 예. 르나르는 개미를 3자로 봤어. 베르나르. 그렇지. 예. 그렇게 어른이 보는 눈이나 그 정지상해가 보는 눈이나 같단 말이래요. 같이요. 어린 시절에 그 이 율곡은 석류를 보면서 석류 껍질 속에 새빨간 구슬이 부서졌구나 이래 썼는데 우리나라 현대 시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투명한 석류알은 가을을 장식하는 홍보석이여니 이랬거든. 다 같이 이나 현대 시인이나 보석으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상주의 그 유명한 최수 선생님 설공창전을 쓴 최수 선생님이 손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손자를 얻고 이제 마당에 나갔는데 마당에 눈이 왔어. 눈이 왔는데 이 조선 문답시라고 유명해요. 보니까 그 최수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견주매하락이라 다시 말하면 개가 달아나니 매화꽃이 피었다 이랬어요. 개발자구가 눈에 떨어지니까 매화꽃이 떨어진 걸로 봤단 말이라 최수 선생은 이때 덩어리에 엎였던 최무일이라는 손자는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은 개행주겹성이라 했어요. 개행주겹성 이 말은 닭이 다니니까 대나무잎이 도장이 찍히는구나 했어요. 개발자구는 매화꽃이고 닭발자구는 세 개가 찍히니까 대나무 잎으리로 봤단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눈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시간이 없고 이래서 조금 시를 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씨앗을 발견이라. 어느 날 무화과를 쪼개 보니까 과일 전체가 하나의 꽃이었습니다. 야,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다고만 알았는데 꽃이 있었네. 이게 뭐냐면 편견의 파괴래요.
무화과는 꽃이 없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예. 이것이 시의 씨앗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발견, 보았다고 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그걸 한번 그냥 써봤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다는 무화과, 꽃이 피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지? 그래도 무엇인가 까닭이 있겠지. 무화과를 쪼개보니 과육이 온통 꽃 모양이네. 그래, 남이 보지 못해도 무화과는 온몸이 꽃이었구나. 마치 한 송이 커다란 꽃을 온몸으로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그냥 생각난 대로 썼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과 연으로도 한번 나눠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위에 이거를 시적 느낌이 강하도록 뭐라고 썼느냐. 꽃이 피지 않는다는 무화과,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알았는데 무화과를 쪼개보니 온몸이 꽃이었구나. 마치 한 송이 커다란 꽃을 온몸으로 품고 있구나. 이걸 또 이제 또 다시 이제 고쳐봅니다. 고치니까 이제 꽃이 없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과일. 자세히 보면 과일 속에 꽃이 들어있다. 꽃은 가슴에 피어야 한다고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이 무화과라는 소재를 주제는 내면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런 그렇죠. 꽃은 가슴에 피어야 한다고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집을 나서려는데 신발장이 열려 있어. 엄마 신발이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잊었던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 신발을 보고 그래서 생각을 옮겨 적었습니다. 신발장에서 엄마의 신발이 빼꼼히 보였다. 몇 번 신어보지도 못한 엄마의 신발이다. 신발은 오랫동안 신지 않으면 상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엄마의 신발을 억지로 신어보았다. 신발 속에서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오는 듯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행과 연을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게 이렇습니다. 새로 사온 신발 몇 번 신어보지도 못하고 엄마는 떠나셨다. 신발은 자주 신지 않으면 저절로 사가버린다기에 오늘도 신발장에서 꺼내 들어가지 않는 신발을 신어본다. 여전히 내 발가락을 따스게 하는 엄마의 발냄새. 이런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시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발견을 하면은 메모를 하고 그걸 생각나는 대로 그냥 풀어 써보고 풀어 쓴 것을 다시 시와 연과 이제 행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제목을 정할 때 대체적으로 주제를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시의 내용을 주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첫머리를 또 그 주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찬송가는 보면은 찬송가 첫머리가 전부 찬송가 제목이라 이런 것처럼 있는데 이제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는 작가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은가 그걸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했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 은유적 표현과 직유적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초보자들은 비유법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유적 표현을 해보자 이래 생각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는 직접 표현하는 거고 그렇죠. 은유는 이제 은근히 더 누구 뭐는 뭐다 내 마음은 호수다 그녀는 꽃이다 그녀는 내 마음의 별이다 이런 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의인법이나 화류법이 많아요. 사물을 사람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기별이 오돌오돌 뜬다. 천둥 소리에 바위가 깜짝 놀랐다. 살아있는 것처럼 사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은유법이나 화류법을 이용을 하면은 시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뭐 의성어를 사용한다든가 그렇죠. 어태어를 사용한다든가 이거는 시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자료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료들이. 그래서 자기가 시를 쓰면서 평소에 느끼고 했던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보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써보자. 도전 그리고 쓰자. 그리고 보여주자. 조언을 받자. 제 생각은 뭐 거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뭐 제가 초보자들을 위한 시 쓰기가 강좌가 옳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초보자를 위한 시쓰기의 강좌를 맡으신 김재주 선생님이 오늘 너무나 많은 사실은
이거는 뭐 대학으로 따지면 4년 동안 국문과를 나와야지 글을 쓸 수 있는 분량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사실 한 50분 가량을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내용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는 당장 쓰자. 네. 그리고 어려운 소재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가지고 항상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생각난 부분을 그때그때 쓰자. 쓴 거를 다시 생각하고 수정하는 태고의 노력을 단호를 좀 하자. 그러면은 초보자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그래 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 좋으신 말씀 장시간 고맙습니다. 아유. 앞으로 또 뭐 좋은 작품으로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예. 이왕이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은 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상주 예총이 주최하고 상주 문협이 주관하는 시민예술 아카데미 쉬운 시, 좋은 시 쓰기에 대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